안녕하십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안규학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전에 배효성 연구원님과 김민성 연구원님께서 이 지능형 로봇과 안전 규제, 법제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하고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이 연구원님과 이 앞에 계신 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볍게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은 좀 요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협동 로봇으로 이렇게 이 시장 자체를 형성하기에는 혼자 단독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 인테그리먼트라는 SI 기업과 주변 그 협력사들과의 같이 코어를 해서 고객사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제가 그 SI 업체의 대표님들을 대변해서 VOC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안전인증 관련해서는 앞전에 또 연구원님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 쪽의 서비스 관련해서 타겟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예. 이제 협동 로봇이 이제 들어오는 이 시점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로봇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은 약 한 2008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이제 보통 펜스에 산업용 로봇을 가다 놓고서 전원을 공급해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주로 우리나라는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이든 식당이든 모든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로봇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로봇이 나오게 된 거죠. 협동 로봇의 뜻은 말 그대로 사람과 로봇이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충족된 로봇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케팅적인 의미로 협동 로봇이 붙여진 거고 실제 법률적으로는 아직 산업용 로봇에 같이 내재돼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접촉을 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둬놓고 쓰는 펜스를 치는 산업 로봇에서 이어서 협동 로봇으로 이렇게 진화를 좀 하게 됐고요. 아까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고민이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는 거는 뭐 전문 용어로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AI도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 강화학습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밑에 바퀴가 달리고 몸이 있으면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시야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토탈로 접목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해서 그거를 사람처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능형 로봇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용 로봇이 인더 케이지 안에 가둬놓고 쓰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재해 현장에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매년 한두 명씩 재해에 끼임 사고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외국인이 보통 펜스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담을 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 옆에 사람이 인지를 못합니다. 물론 주변에 이제 센서라든가 안전장치를 달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평균적인 얘기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은 그와 반대로 아웃 오브 케이지인 겁니다. 밖으로 끄집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하고 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원도 휴대용으로 달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로봇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물류, 의료,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이런 다양한 분야에 지금 협동 로봇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맨 끝에는 이제 이제 교육이나 이제 가사용인데 아직 여기 있는 서비스 쪽에 웨어러블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 두산은 이쪽은 아직은 이제 포커스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차이를 이제 제가 앞전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산업용 로봇을 분명히 맞는 곳도 있고요. 아닌 곳도 있습니다.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 로봇이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많은 무게와 많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용 로봇을 써야 되고 그에 반대되는 협동 로봇은 조금 덜 무겁고 속도를 덜 내고 사람하고 같이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정말 무게가 저희 같은 로봇이라고 해도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로 이동을 해서 밑에 타설을 해서 앙카를 박을 정도로 그런 대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협동 로봇은 그런 거가 필요 없이 자유자재로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쓸 수 있다라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 로봇을 더 선호하시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이 좁은 현장이나 좁은 식당에는 협동 로봇이 맞다라고 해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 자체는 코비드를 시작으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예. 그리고 고령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과제도 몇 번 했었는데 정말 산업 현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없습니다. 실제 기계를 잡을 수 있는 오퍼레이트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님들께서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사람이 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자 이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의 지능형 로봇과 같이 정부 부처의 정부 과제들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지금 시대에 요즘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강소기업 정말 알짜배기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취업자들이 아직 취업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산업 현장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3D 업종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3D 업종에 더럽고 힘들고 귀찮고 힘든 업무는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또 같이 해주고자 이제 협동 로봇이 더 각광을 받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약 한 300조 정도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00조 시장에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이제 포지션은 전문 서비스와 제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80조와 90조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두산에서는 타깃으로 보고 지금 국내든 해외 글로벌이든 저희가 지금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도 이제 상장이 확정이 돼서 10월 5일 날 코스피로 지금 등록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또 다양화 그다음에 더 많은 인력들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르는 당연히 법률적인 제도도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구성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역을 좀 나눠봤습니다. 맨 위에는 이제 가둬놓는 산업용 로봇, 가운데는 협동 로봇, 맨 아래는 이제 모바일 플레이트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용 물체를 활용한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그래프상에 약 15%에서 최대 30%까지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은 전체 아울렀을 때 우리나라가 도입 비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유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빈도수는 낮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능형 로봇에 지금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산업용, 협동, 지능형에 대한 그런 포섭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빨리 와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그 이동용 플레이터와 로봇과 그다음에 비전, 그다음 모바일 플레이터 이러한 시스템을 다 하나로 인터페이스를 해서 고객 현장에 제공을 하는 이런 구조가 앞으로 지능형 로봇 시대에 발걸음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지능 로봇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가지의 뭐 물류, 그다음에 뭐 공작 기계, 그다음에 용접 이러한 정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편리함 이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쪽입니다. 간단히 요즘 어떻게 되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레지던트리 항상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분명히 의사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위해서 로봇이 같이 참여하는 거를 저희가 POC 공정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안전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드릴링 고관절 수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지금 POC를 지금 끝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화장실인데요. 모바일 플레이터 지능형 로봇의 정도의 수준의 로봇을 이용해서 이 미국 같은 데는 고층의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사님들 정말 청소하기 힘드시죠. 우리나라도 새벽같이 여사님도 오시고 또 새벽같이 또 나가시고 이게 항상 변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로봇이 이동을 해서 온라인을 해가지고 이 변기만 닦아주는 것만 해도 이 여사님들한테 큰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례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킨 가게, 우리나라 국민 식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치킨 브랜드가 약 4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2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만 2.5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 180도에 끓는 기름 튀기는 작업을 그 어느 누구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로봇을 활용한 작업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국의 이제 지미집이라는 10m의 프레임의 로봇을 가지고 이 촬영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촬영 감독들의 대신 해줄 수 있는 역할들 이런 부분도 새로운 신규 창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이나 대형 중소기업의 이 뼈대 프레임을 구조를 이제 건설을 할 때 타공자원입니다. 보통은 노동자분들이 다 시방을 놓고 기금으로 올려서 거기에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내려와서 또 이동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힘듭니다.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납기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시간 내에 납기도 같이 해줘야 돼서 이러한 이동용 플레이트를 통해서 밑에서 조이스틱으로 이동을 해서 타공을 하고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김치 공장에 이제 그 옛날엔 포기 김치가 많았는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김치를 활용한 이런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로봇이 이제 절인 배추를 가지고 로딩을 해주면 양념을 버무려서 케이스에 넣어주는. 그리고 이거는 김치 끝단에 팔레테이징을 여사님들이 하셨는데 로봇이 대신 박스에 인케이싱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구르트 떠먹는 그런 공장인데 거기에 이제 박스를 담기 전에 온라인을 해서 컨베어 라인에다가 로딩을 해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무게는 보통 한 15kg 이상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박스에 이제 그 조립용으로 절단을 해서
케이스에 옮겨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교 타입과 육축 다관절 로봇이 같이 혼용을 해서 진행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적용하는 건데요. 벌크 형태의 제품을 인지를 해서 비전으로 빈피킹을 이용해서 로딩을 해주는 이런 공정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맥주 캔을 이송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두산의 이제 컴플레인스 기능이라고 해서 그대로 케이스에 따라가면서 넣어주는 그런 형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 쪽이 이제 다 중국이나 대만으로 갔는데 이것도 이제 정말 동막이 얇습니다. 그거를 로딩 온로딩 해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엔진 부품이라든가 이런 가공 부품을 어셈블리하는 그런 공정들. 그리고는 이제 그 김치를 일본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수출하는 그 용도로다가 담은 공정이고, 이거는 자동차 동력 부품에 들어가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RH, LH 쪽에 양쪽으로 그리퍼를 맞춤 제작을 해서 생산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단에 이 무거운 물체를 파르트에 놔주는 이 작업이 정말 사람한테는 정말 힘든 작업이고 단순 노무입니다. 이런 부분을 뒷단에 이런 팔레타이징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좀 가치를 올려주고 좀 더 고급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한과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반대기라고 하죠. 이걸 한 3번을 튀겨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적재하는 그런 공정이고, 이런 머신 텐딩을 이용한 공장들이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1이나 1대3을 설치를 해서 사람 대신해서 24시간 무인으로 하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소재를 로딩 운동해주는 단순 노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증가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검사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샌딩, 디버링, 폴리싱 같이 접목을 해서 풀자동화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공정에 이용하는 이 제품 투입과 제품 완성품을 배출하는 이런 공정까지 스마트 팩토리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말 관리자 2명, 3명을 놓고 공장을 다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요즘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체나 그런 금속 물질의 겉에 있는 거 제거라든가 이런 샌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 협동 로봇은 각 육축 관절에 조인트 토크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외력의 힘도 감지하지만 일정한 힘으로 사람이 이런 닦는 샌딩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샌딩도 여러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공 부품에 가공을 한 다음에 에어 브러쉬 역할도 같이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도금 도장 라인도 정말 인체에 사람의 정말 그 위험한 그 유해 요소인데 이런 협동 로봇을 활용을 해서 대체하는 작업이고요. 이건 자동차 부품의 본딩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봇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천장에 붙일 수도 있고 벽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그런 좁은 공간에 좀 더 레이아웃으로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런 그 측정 장비에 볼트 스크류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조립 라인에 인터페이스를 해서 중간에 PLC를 써서 시퀀스를 이용해가지고 생산 효율도 높이면서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했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차 라인에 시트 쪽에 볼트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인장 강도를 체크하는 그런 검사 라인,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양산 라인에 사람하고 같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조선화하면은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자동차 2차, 3차사가 울산, 경북, 인천, 안산, 경기, 화성, 충남, 전라도 워낙 많습니다. 거기에 정말 인력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조립, 검사, 힌지 작업, 와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레퍼런스가 쌓여서 그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경쟁사나 또 다른 협력사, 또 다른 제2, 제3의 업체에 현재 저희가 납품을 설치를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르는 안전도 같이 저희가 가이드를 현재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지능형 로봇은 완전 완성체는 아니고요. 그 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클린룸이나 정말 큰 공장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을 활용해서 모바일 플레이터와 같이 연동하는 작업들이 요즘 정부 부처 사업하고 같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의 공정 중에서도 안전 인증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필수입니다. 예, 사실 안전이라는 게 그 안전의 요구 조건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이 안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꾸미면서 정말 이게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이게 대피를 했나? 어떻게 노출이 됐나?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인사사고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안전에 대한 법률과 그 안전을 이 고용주님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 공지를 통해서 절차에 따르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저희도 사실 헷갈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기면 궤도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식품을 제가 하나 타겟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했는데, 일단 식품 쪽이 또 다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식품 쪽 하면은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 단계는 없습니다. 안전 인증이.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식품 안전 인증에서 NSP 인증이 지금 도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해외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NSP 인증이 필수입니다. 음식에 상해를 해서 지나가느냐, 아니면 로봇 팔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걸 선회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야만이 안전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5년부터는 정부 부처에서도 식품 쪽에 안전 인증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게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 좀 생소합니다. 안전 인증이. 그래서 분명히 언젠가는 적용을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료, 예를 들면 움직임에 의해서 뭔가 도료가 이물질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자켓을 씌워서 그 자켓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던가, 뭔가 외부의 환경의 요소에 의해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이거를 다양하게 판단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로봇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외부의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뜨거운 180도에 끓는 기름과 그다음에 물, 습기, 사실 이런 거에는 로봇이 쥐약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녹방지나 이런 서스, 이런 부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가이드라인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으로 활용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고객한테 지금 제공을 하면서 아직은 그런 그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들어 간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푸드 그레이존을 통해서 회피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세계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바라보는 SI 생태계가 1만 명당 1,000대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이 미국, 유럽 순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로봇 도입이 국가 최고로 많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장률은 2%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옆에 사유를 제가 쭉 나열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시스템 인티그먼트의 직접 운영을 하시는 그런 대표이사님들과 실무단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부분이고, 첫 번째는 이제 역량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나라 SI 기업은 2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1,000개도 안 되고 매출 100억 이상이 안 되는 기업은 약 0.3%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정부 부처의 정부 과제를 가지고 논아먹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기업은 잘 되고 안 되고 영세업체고 10억 미만이고 인원이 적은 기업은 그냥 맥을 못 추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입니다. 모든 로봇과 이런 시스템 인테그먼트는 맞춤 장비가 아닙니다. 이 고객이 원하는 생산이 제품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그런 기술들이 표준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개발, 설계, 테스트, 티칭, 뭐 AS 이러한 설치까지 수반되는 이 작업들이 정말 이 온 열을 다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맨파워, 뭐 제어, 설치, 뭐 공학, 뭐 이러한 전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외주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돈 주고 다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에 따르는 손해를 보는 거는 수요 기업, 즉 주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관 기업에서는 비싼 설비를 갖다 놓고 쓰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날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안전 인증과 그 주변의 위험 요소가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과 시스템 인티그먼트와 같이 수반돼서 나가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마련되는 걸 통해서 수요 기업과 주관 기업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시스템 인테그먼트를 운영하시는 그 회사에서는 이런 혜택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정부 과제도 없고 사실 이거에 대한 예산도 없습니다. 그냥 수요 기업에 그냥 그 일을 대신해주는 그냥 노동자 그거밖에 취급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그분들한테 최대한의 정부 부처에서 제안을 해주고 도움을 줘야, 그래야 수요 기업의 더 쾌적한 환경과 높은 퀄리티와 그걸 통해서 고객 만족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SI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넘어가겠느냐라고 이제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종사하신 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로봇 공급 기업과 SI 기업과 수요 기업 이 다 같이 이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의 정부 부처에서 이런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식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줘야, 그래야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뭐 품질이라든가 서비스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SI 기업은 협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따르는 수요 기업이나 주관 기업은 좀 더 고품질인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작업자와 노동자를 위해서 안전한 현장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제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사는 거고, 그래서 고객 만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를 이렇게 마치면서 이 지능형 로봇에 관련한 이런 그 사업들의 오늘 이 포럼에 조금이나마 앞으로 그 법률, 안전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목소리를 내서 저희 실제 쓰고 있는 로봇의 수요 기업과 SI 기업의 그 대표님들 또 실무자님들의 많은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